안녕하세요. 저는 나무 냄새를 맡으며 30년을 살아온 목수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저를 장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나무는 잘 다뤘을지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정말 없는 바보였습니다. 아니, 바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제 어리석음이 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게는 친아들보다 더 아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처음 만난 건 7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서성이던 그 애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연민이 들었습니다. 갈 곳 없어 보이는 20살 청년의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이 보였거든요.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이 일을 시작했었으니까요.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받아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는 그 녀석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녀석은 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원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들었습니다. 녀석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 2층 빈 방을 내주었습니다. 밥도 제가 차려 먹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녀석이 먼저 와서 공장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오는 녀석을 보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대패질하는 법, 톱질하는 각도, 못 박는 힘 조절, 옥칠하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손수 가르쳤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가구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승님, 전통 기법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 어떨까요? 녀석의 아이디어는 때로 기발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들을 귀담아 들었고 함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녀석은 이제 제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주문이 들어오면 녀석과 상의했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면 녀석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때 저는 특허를 낼 만한 새로운 결합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못을 쓰지 않고도 나무와 나무가 단단하게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통 짜임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이었는데 이 기술로 만든 가구는 200년은 거뜬히 갈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의 모든 것을 녀석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스승님, 이 디자인 대박 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녀석은 늘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제 기술이 누군가에게 전수된다는 뿌듯함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특허 서류 작업도 녀석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공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들어가 보니 녀석의 작업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인 공구함도 그동안 모아뒀던 도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치고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쟁업체에서 제 특허 기법과 똑같은 가구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녀석은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기술을 배워서 팔아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업체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제 기술과 디자인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특허 서류도 녀석이 빼돌렸습니다. 제가 믿고 맡긴 것이 독이 된 겁니다.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잠이 와도 녀석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금방 깼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장인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 선의가, 제 믿음이 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 인생의 일막은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셨어요? 정신 차리셔야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멍하니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으니까요. 바로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공장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더 큰 작업장과 최신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기술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제 기술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제 디자인과 똑같은 제품을 반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주문이 끊겼습니다. 저한테 주문하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뺐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20년을 거래하던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문은 다른 곳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저희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의리고 뭐고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20년 거래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지니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10년을 일한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못 주는데 무슨 염치로 붙잡겠습니까? 그렇게 10명이 넘던 직원이 한 달 만에 셋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석 달 뒤에는 다 떠났습니다. 텅 빈 공장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귀가 멍멍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박성훈 씨,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2달째 연체이신데요. 다음 달까지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간 딱지가 붙은 공장이 보였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3개월 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손때 묻힌 대패에도 첫 월급으로 산 망치에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톱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기요, 이건 제 아버지 유품인데요. 이것만은 빼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장인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장에서 제 공구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만 원짜리 대패가 5천 원에 팔렸습니다. 100만 원짜리 둥근 톱이 2만 원에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유품인 자기는 1만 원에 팔렸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헐값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매장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장도 곧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을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제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첫 작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5살 때 만든 책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지금 거울을 보면 탁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 그것이 30년 외길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한때 장인이라 불리던 박성우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면 잔액 부족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떴습니다. 제일 비참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현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외상도 해줬는데 말입니다. 거래하던 자재상 사장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면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실하게 일했고 좋은 제품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원래 이렇게 냉정한 곳이라는 걸 배웠을 뿐입니다. 당신 또 술 마셨어요? 이 꼴로 언제까지 살 건데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공장을 잃던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당신 시대 흐름도 못 읽고 고집만 피우더니 꼴 좋네요.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벌 때는 좋은 남편이었다가 돈이 없어지니 쓸모없는 남자가 된 겁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집세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애들 학원비는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진작 했겠죠. 하루하루 일용직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니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하면 핑계만 댔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사 생활 힘들어요. 제 월급으로는 제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딸아이는 더했습니다. 결혼해서 시댁 눈치 본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요즘 시대에 신용불량자 아버지 둔 며느리라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창피해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애를 낳아서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게 저인데 이제 와서 짐이 됐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들으니 제 소식 듣기 싫다고 했답니다. 친구들한테 아버지 이야기하면 놀림받는다고요. 아버지, 우리도 살 길 찾아야죠. 짐 되기 싫으시면 각자 살아요. 결국 큰아들이 대표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둘째 아들도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나가마.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제 짐이라고는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면도기,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 그게 다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자식들은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버렸습니다. 제자도 사업도 이제는 가족까지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걷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지만 신용불량자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찜질방에서 이틀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PC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집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가족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이 박씨, 굼뜨게 뭐 하는 거야? 밥값은 해야지. 나이 어린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등에 맨 시멘트 포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내색하는 순간 잘리니까요. 갈 곳 없는 저는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인력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력 소개소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며 뽑았습니다. 너. 3명만 가면 돼. 운이 좋으면 뽑혔고 운이 나쁘면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당을 못 받는 날이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뽑혀서 공사장에 가면 온갖 힘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시멘트 나르기, 자재 옮기기, 철근 나르기, 정리 청소까지 30년간 나무를 다듬던 섬세한 손으로 거친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면 피가 나고 그 위에 또 물집이 생겼습니다. 손톱 밑에는 톱밥 대신 검은 때가 끼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손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손으로 명품 가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멘트 가루만 묻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50 넘은 나이에 무거운 걸 나르니 당연했습니다. 저녁이면 쪽방에 돌아와서 파스를 붙였습니다. 싸구려 파스라 효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공사장에서는 나이도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얼마나 많이 빨리 일하느냐만 중요했습니다. 반장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제 자식벌 되는 나이였지만 거기서는 그 친구가 상사였습니다. 박씨, 그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끝내요? 속도 좀 내봐요. 존댓말이라도 써주면 다행이었습니다. 화나면 반말에 욕까지 섞어서 했습니다. 야, 이 영감, 제대로 못할 거면 가만히 있어.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당장 쫓겨날 테니까요. 일당 8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이틀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현장 사무실 구석에 앉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습니다. 젊은 인부들은 치킨이나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에 삼겹살도 먹고 회식도 했는데 그게 꿈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허름한 쪽방촌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놓을 공간도 없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돈이 없는 날에는 그냥 굶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슨 희망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어나서 공사장 가서 혼나고 힘든 일하고 저녁에 쪽방 돌아와서 쓰러지듯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삶의 의미도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를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일당을 받고 그 돈으로 내일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꿈이었습니다. 대패로 나무를 밀고 있으면 나무 향기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다가 깨면 현실이 더 비참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당했던 장인 박성우는 어디 가고 초라한 일용직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우산 살 돈도 아까웠고 어차피 젖을 거라면 그냥 맞고 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담벼락 옆에 다리가 부러진 나무 의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서 처량하게 놓여 있더군요. 그 의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의자가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집에서 쓰이던 의자였을 겁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을 때 사용했겠죠. 하지만 다리가 부러지니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골목에 버려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장인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쓸모 없어져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비가 등을 흠뻑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의자를 만져봤습니다. 참나무였습니다. 좋은 나무였습니다. 다리는 부러졌지만 나무 자체는 튼튼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공장을 이룰 때도 버리지 못한 작은 톱과 망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라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쓸 일이 없어도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비를 쫄딱 맞으며 의자 다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부분을 깨끗하게 자르고
주변에서 주운 나무 조각으로 보강했습니다. 못이 없어서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손이 빗물에 미끄러졌지만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가 안 맞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맑은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의자 고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그냥 버려진 거라 아까워서요. 혹시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솜씨를 알아봐 주다니. 얼마만인가요? 공사장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냥 힘없는 늙은이로만 봤습니다. 예전에 가구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의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멋지게 고치셨네요. 저도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업사이클링 가구 공방 대표라고 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이요? 네, 버려진 폐목재나 헌 가구를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아저씨처럼 상처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공방에 한번 오시겠어요? 아저씨 손길이 필요한 나무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아니, 아저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그날 밤 쪽방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최 대표님이 주신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제게 다시 기회가 온 걸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의자 고치던 사람입니다. 아, 아저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그렇게 저는 최 대표님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운 나무 냄새였습니다. 1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저희 공방이에요. 공방 안에는 버려진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처나고 썩은 나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저 나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대패를 잡았습니다. 1년 만에 잡는 대패였습니다. 손에 딱 맞았습니다. 역시 제 손은 시멘트 포대보다 대패가 어울렸습니다. 나무를 밀자 곱게 깎인 나무결이 드러났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최 대표님이 감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나무를 다뤘습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상처난 곳은 다듬어서 새로운 무늬로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나무들이 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 나무들처럼 저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 비 오는 날 우연히 발견한 부러진 의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 좀 보세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최 대표님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꾼에게 선생님이라니요. 하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 기술을 인정해 주셨고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나무는 100년은 된 것 같은데 여기 중간이 썩었네요. 그럼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오히려 독특한 무늬가 나올 겁니다. 이 상처가 작품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제 말대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썩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그러자 나무 속에 숨어 있던 아름다운 결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역시 선생님이세요. 최 대표님의 감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공사장에서 욕만 먹다가 이런 칭찬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공방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공사장보다 오래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무를 만지고 대패질하고 옥칠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최 대표님은 제 기술을 전적으로 믿어주셨습니다. 중요한 작업도 맡겨주셨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전시의 메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료는 100년 된 느티나무였습니다. 태풍에 쓰러져서 버려질 뻔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물로 보였습니다. 밤낮 없이 나무와 씨름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대패를 밀고 상처 부분은 정으로 조각을 냈습니다. 썩은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그 빈자리에 다른 나무 조각을 끼워 넣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매달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상처받고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선 제 삶을 나무에 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높이 180cm, 폭 90cm의 캐비닛이었습니다. 상처난 나무들이 어우러져 만든 무늬가 마치 산수와 같았습니다. 옥칠을 하고 나니 나무의 깊이가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이건 예술품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최 대표님뿐만 아니라 공방 식구들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작품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생이라고요. 버려진 나무가 다시 태어나듯 저도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공방에서 일하면서 제 삶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쪽방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딸린 온전한 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최 대표님과 공방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무슨 말씀을? 선생님 덕분에 저희 공방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으면 행복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밤이면 방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쪽방에서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빛날 수 있겠구나. 버려진 나무들처럼 저도 새로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겠구나. 최 대표님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제 가치를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업사이클링 아트 가구 전시회입니다. 상처 입은 나무가 주는 치유의 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작품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년 전만 해도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던 제가 이제 전시회를 여는 장인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와, 이거 정말 버려진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 무늬 좀 보세요. 자연이 만든 예술품이네요. 상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무를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한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 작품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정말이세요? 물론이죠. 우리 집 거실에 두고 싶어요. 그날 제 작품은 모두 팔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작품의 가치를 매겨준 겁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시회는 연일 매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처 입은 나무가 주는 치유의 힘이라는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훈 장인님 맞으시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시청자분들이 꼭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아침 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님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응원 메시지가 수백 개 달렸습니다. 눈물 나네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박성훈 장인님 응원합니다. 작품 꼭 사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 뒤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주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 호텔 로비에 작품을 설치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박성훈 장인님의 30년 혼이 담긴 예술품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유명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표지 모델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공사장에서 욕먹던 제가 이제는 잡지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작품 한 점에 몇백만 원씩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공사장에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기쁜 게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박성훈이 아니라 가구장인 박성훈으로
다시 불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분 방송에 나온 박성훈 장인님 아니세요? 아,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사인 받아도 될까요?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저를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사인을 받으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공방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버려진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최 대표님과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 탁한 눈빛은 사라지고 반짝이는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어깨도 펴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한 가장도 노숙자도 일용직 노동자도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가구장인 박성훈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열린 미래. 박성훈 장인님 계신가요? 찾아뵙고 싶은데요. 유명해지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군요. 예전 거래처 사람들이 명함을 들고 왔습니다. 1년 전에는 전화도 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뒤돌아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인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주문이 밀려 있어서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는데. 가족?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예감이 맞았습니다. 공방 입구에 익숙한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세 자식들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게 다가오는 그들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아내의 목소리는 1년 전과 달리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성공했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같이 살자. 응? 아버지, 저희가 철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저를 짐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아버지, 다시 같이 살아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좋은 집도 구해드릴게요. 좋은 집을 구해준다고요? 제가 돈을 벌게 됐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제가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뻔뻔한 얼굴들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 여기 공방 식구들이 내 가족이야.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린 3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힘들 때는 나를 버렸지. 그게 부부인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네들이 버린 박성우는 그때 죽었어. 지금의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남이야. 아버지,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면 냉정한 건 누구였나? 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뒤도 안 돌아본 사람들이 누구였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나는 할 일이 많아.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말게. 여보, 아버지. 그들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망연자실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최 대표님과 동료들이 땀 흘리며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최 대표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그분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공방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 피는 안 섞였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찾아온 분들 정말 가족이었어요? 응, 예전에는 가족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럼 지금 선생님 가족은 누구예요? 저는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웃고 있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자네들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내 가족이지. 그 말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1년 전 쪽방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힘든 겨울을 이겨냈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버려진 나무들이 다시 태어나듯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상처난 나무들을 살릴 겁니다. 그 나무들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려진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새로운 무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습니다. 대패를 밀 때마다 나무 향기가 퍼집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오래오래 계속될 겁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